자, 3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A부터 E의 모습과 각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 기억부터 미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서 고생대, 신생대 지층이 나타나며 고생대와 신생대가 우선 지층이 나타난다 그랬죠? 고생대와 신생대의 지층이 나타나고 표준 화석의 개수가 3개이고 지층 B가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그랬어. 그쵸? 자, 그러면 우선 지층비 여기가 고생대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표준 화석 개수가 3개라고 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대를 나눠야겠죠? 자, 어디가 제일 많이 변화가 일어났냐? 자, 화석의 변화가 어디가 많이 일어났냐를 먼저 확인해야 될 텐데. 자, 보면은, 자, 여기는 멸종됐죠? 멸종된 부분. 그치? 여기는 이제 시작됐어. 시작된 게 2개가 있고 여기는 뭐야? 이제 시작 D라는 개체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가 멸종됐단 말이지. 그쵸? 그러면 자 시대를 나눠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표준 화석의 개수가 3개 됐고 지층 B는 고생대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가 고생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나누자면 굳이 나누자면 여기 아니면 여기로 나눌 수가 있겠지. 시대를 나누자면 자 그럼 우선 보기를 봅시다. 지층 C는 신생대에 퇴적됐다 그랬어. 자, 지층 C를 보게 되면은 자, 지층 C가 여기죠? 근데 지층 B가 고생대란 말이야. 그럼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같은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여기로 이렇게 나눴잖아. 그럼 뭐야? 지층 C는 같은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선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공룡 화석은 화석 니을로 적절하다 그랬어. 공룡 화석은 중생대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 고생대 위쪽에 어느 한 시대가 돼야겠지. D 또는 E가 돼야 될 거란 얘기가 되겠죠. 근데 화석 니을을 보니까 어때? 고생대부터 계속 있었잖아. 화석 니을은. 그쵸? 고생대부터 디귿, 니을, 이 시대까지 계속 있었단 말이야. 이거 뭘로 좋겠어? 시상화석으로 참 좋겠지. 니을과 미음 같은 경우. 그쵸? 시대가 길게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고사리 화석은 화석 미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대가 길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굳이 나눴잖아. 이렇게 시대를 2개로 나눴는데 여기를 이렇게 거쳐서 있는 걸로 봐서 이 2개는 뭐야? 시상 화석으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혹시 질문 있어? 이거에 대한 질문? 예,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있을까? 자,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몇 페이지냐? 자, 36쪽이죠? 맞죠? 네.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제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최대한 제거시켜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은 뭐가 있느냐? 자,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왕이면 기억할 때 순서대로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불법 포획과 남획이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외래종의 유입. 4번째가 환경오염이죠. 자, 첫 번째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라고 했어. 자,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숲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혹은 어떤 공원들을 파괴시켜서 아파트를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서식지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서식지 파괴가 가장 생물 다양성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죠. 자, 또 서식지 단편화라는 게 뭐냐? 자, 어떤 이러한 지역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지역이 있는데 내가 A부터 B를 가려고 해.
그런데 여기가 숲이라서 길도 없어. 그래서 요렇게 가든지 아니면 요렇게 가야겠죠. 자, 이게 너무 불편하네. 인간이 생각할 때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뭐야? 편리를 위해서 여기를 뭘 만드냐? 도로를 만들다든지 혹은 철도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철도를 만들어. 자, 이 길을 만들어 버렸어. 자, 길을 만들다 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길을 만들어 보니까는 자, 가장자리에 원래 가장자리에 살았던 생물들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자리의 면적은 어때? 증가됐단 말이야. 가장자리의 면적은 증가돼 있지만 원래 중심에 살았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면적은 어떻게 돼? 크게 감소됐죠. 그래서 자 아래 그림을 다시 보게 설명을 하면은 서식지 단편 하나라는 게 자 살고 있는 서식지를 나눠버렸어.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나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서식지의 총 면적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서식지 가 단편화되게 되면 가장자리의 면적은 넓어집니다. 그렇죠? 가장자리 면적은 넓어지지만 중앙의 면적은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겠어? 중앙에 사는 애들이 피해를 많이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게 되면은 자, 여기 사는 지역이 나뉘어져 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교류가 일어날까?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서식지가 단절이 되면은 생물종 이동에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립대가 되겠지? 그러면 이동을 하면서 서로 교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있을 텐데, 자, 서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개체 수가 점점 갇히게 되면서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멸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서식지 단편화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이죠. 몇 퍼센트? 생물종의 80%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자, 두 번째가 불법 포획과 남획입니다. 자, 불법 포획은 잘 이해할 것이고 남획이 뭐냐? 자, 지나치게 많이 잡아버리는 거죠. 내가 낚시를 갔어. 근데 어때? 요만한 새끼를 잡았네? 그럼 새끼를 잡아서 아, 나 이거 하나밖에 못 잡았으니까 이거 데리고 오면 돼?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새끼가 나중에 성체가 돼가지고 자손을 낳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무작위로 새끼를 다 잡아버렸어. 그러면 다음 해에 있겠어? 세대를 거듭할수록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었겠죠. 자, 이렇듯 너무 지나치게 잡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포획하는 거. 보호동물들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잡아버린 이러한 남획은 자, 개체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면서 멸종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외래종의 유입입니다. 선생님, 외국에서 새로운 생물을 들어오게 되면은 생물 다양성이 더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때? 이 외래종들은 자, 천적이 있어? 네. 먹이 관계에서 천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지나치게 크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대량으로 번식을 하게 되면 우리 토종 생물들이 위협을 받겠죠. 그러면서 먹이 관계에 영향을 일으켜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가 흔히 말했던 황소개구리. 그쵸? 황소개구리가 엄청 크죠? 본 적 있어? 없어요. 선생님 중학교 때 개구리 해부 실험을 한다고 개구리를 가지고 오래 생물 시간에 개구리를 어디서 광주산에 어디서 그냥 갔는데 어떤 한 분간에서 개구리를 사가지고 왔어. 개구리 요만하더라고. 어디서 나서 시장에서 샀대. 그래라고 우리도 시장에서 사가지고 왔지. 근데 크기가 요만하잖아. 그치? 어떻게 돼? 마취를 시킨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마취가 제대로 안 됐어. 그것도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는데 4교시였어. 4교시 끝나면 뭐 하냐? 점심 먹잖아.
우리가 비유가 너무 상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2교시 끝나고 도시락을 다 까먹고 4교시에 딱 갔는데 선생님이 다 마취를 시켜서 줬단 말이야.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네. 그래가지고는 각자 여학생들이라서 좀 무서운 애들도 많잖아. 하는데 가슴을 이렇게 딱 마취 시키면 이렇게 눕혀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잘라낸단 말이야. 안에 있는 걸 보려면 해부를 하니까. 근데 이 개체가 너무 크니까 마취가 제대로 안 된 애들이 많았더라고.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놨는데 막 여기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고 있고. 그럼 애들이 막 그거 잡으러 다니고 있고. 막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해부 실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또 배가 고프니까 매점에 가서 또 라면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렇게 황소개구리가 엄청 크단 말이야. 그쵸? 황소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영상도 많이 봤죠, 우리가. TV 영상으로. 그렇듯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 황소개구리가 살아있는 생물이 거래가 안 됩니다. 그쵸? 여기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놨단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게 외래종인지 모르고 열심히 막 참 신기하다고 막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듯 외래종이 우리 토종 생물을 차지하기, 위협을 가하게 되면서 어떤 생태계 평형을 깨트린다라는 것이죠. 에? 그래서 외래종에 뭐가 있느냐? 자, 뉴트리아, 가시박, 블루길이 있죠? 자, 뉴트리아는 몸집이 크고 번식이 좋아서 잡식성이래. 그러면 뭐야?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는다는 얘기죠. 에? 그리고 마땅한 천적이 없어서 엄청난 번식을 하겠죠. 자, 가시박은 덩굴식물로, 자, 주변의 잎을 다 덮어버려. 그러니까는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겠죠. 에? 자, 그 다음에 블루길. 자, 북아메리카에서 들여온 외래 생물로 어린 물고기와 알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뉴트리아, 가시박, 블루길이 있죠.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고 있는 게 좋겠죠. 자, 네 번째가 환경오염입니다. 자, 환경오염이 되게 되면, 특히 대기가 오염되게 되면은 산성비가 내리게 되겠죠. 그럼 이런 산성비는 어떻게 되냐? 물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 오염을 시키겠죠? 하천으로 가게 되면 물을 오염시킬 거고, 자, 그 다음에 토양으로 가게 되면 토양을 또 오염시키겠죠? 또 이 얘네들이 뭐냐? 강이나 바다에 있는 화학 물질들을, 중금속들을, 자, 생물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피해가 옵니까? 우리 인간에게 피해가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금속이라든지 대기 오염에 대한 환경 오염을 이러한 생물들의 큰 피해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건 누구다? 우리 인간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자, 크게 여기 세 가지로 나와 있죠.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사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자, 그리고 사회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냐? 자, 서식지 단편화가 이루어졌으면 때 이 단편화를 서로 연결지을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설치해 준다라는 것이고, 어떤 관련된 법을 제정해서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야생 동물들을 법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보호구역을 설치를 한다든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복원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 법으로 검역 등을 강화시켜서 불법적으로 외래 생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외래 생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우리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좀 더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이라든지 기후변화 해결 방안들을 마련해서 우리가 실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국가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야. 여러 나라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 협약을 실천을 하면 참 좋겠죠. 자, 이런 협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생물 다양성 협약과 남사리 협약, 그다음에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들을 체결을 한다라는 거. 자, 중요한 게 뭐냐? 이 남사리 협약 뭐냐? 습지가 우리 육지 환경과 수생 환경, 그러니까는 육지 생태계와 물에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왕충지대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습지들을 보호하는 그런 협약들이 있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 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면서 유전 자원으로서 이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협약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우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네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 구분 지을 수 있겠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사회 국가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구분해서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6쪽하고 37쪽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자,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 자, 네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두 번째가 불법 포획과 남획. 세 번째가 외래종 도입, 유입 혹은 외래 생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환경 오염이죠. 자, 이러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자, 개인적인 노력, 사회과 그다음에 국제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자원 재활용,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들이, 그다음에 생태 통로 설치라든지 국립공원 지정, 그다음에 멸종 위기종이 되겠죠. 멸종 위기종 보건 사업, 외래 생물 도입 전 철저한 검증 등은 사회나 국가에서,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국제 협약 같은 것들은 국제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1번 봅시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거 물어봤죠?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죠?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였죠. 자, 두 번째. 숲에 나무를 베어내면 그곳에 살던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맞는 말이죠.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서식지 면적이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가장자리의 면적은 증가하지만 전체적인 면적은 감소되죠. 자, 네 번째, 불법 포획과 남획, 환경오염은 모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 우리는 외래종 또는 외래생물이라고 하죠. 외래종 또는 외래생물이라고 쓰면 되죠. 자, 3번. 그림과 같이 산을 뚫고 도로를 건설할 때 서식지 단편화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생태 통로가 되겠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협약. 자, 생물 다양성 보전, 생물 다양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건너 넘어서 어디로 가느냐? 뒤에 과제로 다 해오시면 되겠죠? 문제 다 풀어가지고 오시고. 100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생물과 환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는데 생태계와 환경 변화. 우리가 생태계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 우리 지구가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뭐 문제 오늘 지나면은 2시간밖에 안 남았잖아. 오늘 생물과 환경하고 화요일 날 생태계 평형할 것이고 목요일 날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하면은 통합과학이 마무리되죠. 저와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생물과 환경 봅시다. 자, 생태계라는 게 뭐냐? 자, 그리고 생태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들어봤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생태계라는 것은 우선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 생물들, 그리고 그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이러한 체계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자, 요소 단계가 있는데, 자, 보면은 여기 사슴이죠? 사슴 아닌가? 사슴이라고 칩시다. 자, 사슴 하나를 우리는 객체라고 합니다. 사슴이든 강아지든 개든 늑대든 어떤 하나를 객체라고 해. 우리 인간도 하나가 객체죠. 자, 이 사슴에 무리가 있겠죠. 이러한 사슴이 모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객체군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의 무리를 이야기하죠. 같은 종 객체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 군자가 뭐냐? 무리란 뜻이야. 무리군. 그리고 어떠한 일정한 지역에 한 종만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종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객체군의 무리, 여러 객체군의 무리를 우리는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정한 지역이 환경도 있죠. 물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공기, 어떤 온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생물과 환경의 이러한 관계를 서로 맺고 살아가는 이 하나의 체계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객체군, 군집, 생태계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생태계는 어떤 종류가 있냐? 뭐 열대우림,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공원, 저수지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열대우림, 산림, 초원, 갯벌 같은 경우는 뭐야?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생태계가 될 것이고 공원이라든지 저수지, 연못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생태계.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생태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뭐냐?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생물 요소, 두 번째 비생물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생물 요소는 어떤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죠? 자, 그럼 생산자라는 건 뭐냐? 자,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뭐다? 생산자다. 대표적인 게 식물들이 있겠죠. 또는 식물 플랑크톤, 광합성을 해서 영양소를 스스로 만드는 생물들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한다. 자, 소비자는 뭐냐? 자, 이 생산자를 먹는 애들. 이게 본인은 영양분을 어떻게 섭취해요? 다른 생물을 먹음으로써 섭취를 하죠. 그래서 초식동물이라든지 육식동물, 동물 플랑크톤이 여기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 소비자는 각각의 단계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소비자라는 것은 주로 뭐야? 생산자를 먹이로 삼는 애들이 1차 소비자가 되겠죠. 자, 세 번째가 분해자입니다. 분해자는 뭐냐? 자, 어떤 다른 생물의 사체라든지 배설물을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죠.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무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생물은 세 가지가 있죠. 외우세요, 이거는. 세균, 곰팡이, 버섯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이거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죠. 자, 비생물 요소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이다. 빛이라든지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가 있죠. 이 관계를 아래 그림을 보면서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생태계는 크게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가 있고 생물 요소에 각각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죠. 자, 이 생산자에는 또 뭐야? 각각의 객체, 같은 객체 사이에서 주고받는 영향도 있겠죠. 좀 더 크게 해볼까? 자, 여기 각각의 객체들이 서로 어때? 영향을 주고받겠죠. 얘네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같은 파란색에서 잘 보네. 자,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어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분해자 역시 생산자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소비자하고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자, 이 관계에서 비생물적 요소, 즉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게 1번이죠.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토양의 양분이 많아져. 그러면 거기서 자라는 생물들이 잘 자라겠죠. 토양에 있는 양분이라는 환경이 생물이 잘 자라도록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즉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1번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가을에 기온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잎이 누렇게 변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생물 요소가 환경에 영향을 줄 때도 있겠죠. 생물 요소가 환경에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애가 있냐? 낙엽, 생물이죠? 낙엽이 떨어졌어. 그래서 얘네들이 분해대가 되게 되면 토양이 비옥해지죠. 그래서 낙엽이라는 생물이 토양을 비옥해지게 해줬죠. 환경에 영향을 줬단 말이야.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지렁이가 흙속을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지렁이라는 생물이 흙속을 돌아다니는 것 때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졌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거죠. 역시 반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생물 요소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준다. 생물 요소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생산자와 소비자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거. 소비자와 분해자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생산자와 분해자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 이게 다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3번이 뭐냐? 상호작용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상호작용이고 또 뭐가 있냐? 오른쪽에 보면은 개체군이 있죠? 이 개체군 각각 개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아까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것도 역시 뭐야? 상호작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 역시 상호작용이고 각각의 무리들이, 즉 개체군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도 상호작용이죠. 자, 이 상호작용에는 뭐가 있냐?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개구리의 개체수도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또 초식 동물들은 식물의 잎이나 열매를 먹고 산다. 역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이거 역시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뭐냐? 작용하고 반작용하고 상호작용은 서로 구분해야 됩니다. 자, 헷갈리니까 작용만 우선 기억을 해. 작용하고 뭐 상호작용은 별로 안 헷갈리는데 작용하고 반작용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용만 생각을 하면 반대가 뭐야? 반작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0쪽하고 101쪽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써? 다행히 얘들아. 네. 자, 봅시다. 생물이 다른 생물 및 주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체계가 생태계가 되죠.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 자,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나눌 수가 있죠. 생물 요소에는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산자와 다른 생물들을 먹이로 해서 양분을 얻는 소비자. 그다음에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로부터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분해자가 있죠. 자, 분해자, 세균, 곰팡이, 버섯이죠. 참고로 말하면 버섯도 곰팡이의 일종이야. 우리가 먹는 버섯은 담량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곰팡이는 잔황균이거든. 같은 곰팡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한 종이다. 자, 1번.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하죠. 개체군이라 하고 이러한 개체군의 무리를 우리는 군집이라고 하죠.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해당하는 예 찾으랬죠. 물은 비생물적 요소가 되겠죠. 빛도 비생물 요소가 될 것이고 변은 생산자, 세균은 분해자, 온도는 비생물, 여우가 소비자가 되겠죠. 버섯은 분해자, 토끼 소비자, 멧돼지 소비자, 소나무 생산자, 곰팡이 분해자, 민들레 생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는 디귿, 치읓, 피읓, 소비자는 비읍, 이응, 지읒, 분해자가 니을, 시오, 키읓, 비생물 요소가 기역, 니은, 미음이 되겠죠. 분해자 꼭 기억하랬죠. 자, 3번 봅시다.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디귿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쓰랬어. 기역이 뭡니까? 작용이 될 것이고 니은이 반작용이죠. 그러면 디귿은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낙엽이 쌓여서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낙엽, 식물이 토양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되겠죠. 토양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 토양이라는 환경이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되겠지. 자, 식물이 광합성이 활발하면 주변의 공기의 조성을 바뀐대. 식물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주변의 공기의 조성을 바꾸는 거죠. 이것은 니은 반작용이 되겠죠. 자,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니까 은행나무의 잎이 노랗게 변한다. 기온이 낮아져 환경에 의해서 식물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억이 되겠죠. 기억, 작용이 되겠지.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개구리의 개체수도 증가하더라. 이거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인 디귿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은 뭐냐?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환경이랑 생물이랑 서로 영향을 주고 받죠. 작용과 반작용이란 말이야. 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자, 먼저 첫 번째가 빛입니다. 빛의 세기가 빛 중에서도 빛의 세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자, 식물들 중에서도 강한 빛에 적응해서 잘 사는 식물들,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양지식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양지식물과 약한 빛에서 적응해서 잘 사는 음지식물이 있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해야지 잘 자라는 식물이고 빛의 세기가 약해도 잘 자라는 게 음지식물이죠. 자, 이 양지식물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보니까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잎이 두껍다라는 겁니다.
식물을 보면은 잎이 두꺼운 식물이 있고 잎이 얇은 식물이 있죠.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아래 보면은 뭐 다른 얘기 울타리 조직이 이쪽에 비하면 발달돼 있죠. 그래서 발달돼 있으니까는 잎이 두껍다라는 얘기죠. 강한 빛을 받는. 자, 이 안에는 소나무, 자작나무가 있고 음지식물은 일반적으로 잎이 얇고 잎이 넓습니다. 그래서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죠. 감나무라든지 산세비야, 보스턴 고사리 등이 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한 식물인데도 위쪽에 잎은 어때? 빛을 더 많이 받겠죠.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어때? 빛을 덜 받겠죠. 자, 한 식물인데도 자, 강한 빛을 받은 잎들은 두껍고 크기가 작습니다. 또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자, 잎이 넓고 얇습니다. 왜? 울타리 조직이 약한 빛을 받는 애들은 덜 발달돼 있고 강한 빛을 받는 애들은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잎이 넓으니까 어때? 위쪽에 잎 사이사이로의 오는 빛들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겠죠. 자, 지금 뭐야? 빛의 세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뭐냐? 일조시간입니다. 일조시간. 자, 일조시간인 게 뭐냐? 해가 떠 있는 시간이야. 일이라 일자야. 해가 떠 있는,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죠. 자, 이러한 태양이 떠 있는 시간들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더라. 자, 동물 같은 경우는 뭐냐? 꾀꼬리라든지 종달새는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을 하더라. 송어와 노르는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왜? 일조시간이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조시간에 따라서 생식 주기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식 주기라든지 행동,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식물이 되겠죠, 식물. 일조시간이 식물의 개화 시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벚꽃이라든지 시금치, 상추는 봄에 꽃을 피고 봄과 초여름에. 코스모스 언제 피죠? 가을에 피죠. 국화 언제 피죠? 가을에 피죠. 즉 코스모스라든지 나팔꽃, 국화는 일조 시간이 짧은 가을에 꽃을 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장일식물과 단일식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일이 해라 그랬죠? 해가 길다. 일조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조 시간이 길 때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장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조 시간이 짧아질 때 꽃을 피는 것이 단일식물이죠. 자, 이름은 장일식물, 단일식물에서 일조 시간에 맞춰서 이름을 붙였지만은 꽃을 피우고 안 피우고는 뭐가 중요하냐? 자, 지속적인 밤 시간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지속적인,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12시간을 기준으로, 자, 12시간보다 더 밤 시간이 짧으면은 꽃이 핀다. 그러면 뭐야? 낮 시간이 더 길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이때 꽃이 피는 것이 장일식물입니다. 그래서 장일식물은 이때 꽃을 피지만 단일식물은 꽃이 피지 않죠. 반면에 아래는 뭐야? 밤의 길이가 더 길어. 그러니까 뭐야? 일조 시간이 짧죠? 이때 꽃이 피면 뭐야? 단일식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중간에 밤의 길이에 이 중간에 뭐야? 내가 빛을 한번 가해줬어. 빛이 비쳤단 말이야. 그럼 뭐야?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때 단일식물은 꽃을 피우지 않고 장일식물이 꽃을 피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름을 붙일 때는 일조 시간에 맞춰서 이름을 붙였지만은 중요한 건 뭐다?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거 연속적인 밤이죠. 연속적이다. 자, 지금까지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빛이 비치는 일조 시간에 따르니 생물에게 영향을 서로 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인데 온도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온도는 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왜? 모든 생물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자, 동물들을 먼저 보면은, 자, 개구리, 뱀, 곰, 닭쥐는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잔다. 자, 겨울잠을 자는 애들이 있죠. 개구리도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개구리, 곰을 생각할 수가 있죠. 개구리는 뭐야? 양서류죠. 곰은 포유류죠. 또 다시 구분하자면 양서류는 변온 동물이죠. 포유류는 뭐야? 정원 동물이죠. 정원 동물이란 게 뭐야?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우리 인간 같은 그러한 동물이고 변한 동물은 뭐야?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것이죠. 둘 다 겨울잠을 자는데 개구리는 왜? 겨울이 되면은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는 거야. 하지만 곰 같은 경우는 뭐야? 겨울에 먹이가 활동을 하기에는 좀 환경이 안 좋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명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자, 그리고 기러기 같은 철새들은 환경에 따라서 이동을 하죠. 계절에 따라서 온도의 장소, 적합한 온도를 찾아가죠. 그리고 뱀, 도마뱀 같은 변온 동물들은 기온에 따라서 햇빛이나 그늘을 찾아다니고 추운 지방에 사는 종온 동물들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돼 있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몸에서 열을 방출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펭귄은 뭐 겨울이 오기 전에 털갈이를 해서 털을 더 촘촘하고 두껍게 자라게 해주고 자, 포유류는 뭐야? 서식지의 기온에 따라서 몸집과 말단부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거를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요. 자, 극단적으로 북극 여우와 우리가 사막 여우를 봐봅시다. 자, 큰 차이점이 뭐냐? 몸집의 크기가 다르죠? 북극 여우는 몸집이 우선 커. 사막 여우에 비해서. 그리고 말단부, 귀라든지 꼬리를 봐봐. 귀 같은 게 말단부가 어디가 더 큽니까? 사막 여우가 더 크죠?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우선 몸집이 크고 말단부가 작습니다. 말단부가 작아야지 열 방출이 덜 일어나겠죠? 선생님은 가끔 자다가 도우면 어떻게 자냐?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자. 만세하고 자면 완전 시원해. 왜? 표면적이 넓어지잖아. 그쵸? 근데 사람이 추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움츠리죠? 왜 움츠려? 면적을 좀 표면적을 줄이려고 움츠리죠? 열 방출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이 최표면적에서 작아서 열 방출이 적은 애들은 어디다?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이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몸집이 크고 말단부가 작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어때? 몸집이 작고 말단부가 크죠. 그래서 체면적이 커서 열 방출을 하기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 여우들이 적응했죠. 자, 식물들은 어떤 경우냐? 자,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애들은 어때? 잎이 항상 푸르게 있죠? 얘들 보면 잎이 두껍단 말이야. 걔네들 어때? 본인의 몸에 있는 게 생물체 내에 있는 농도를 높이게 됩니다. 농도가 높으면 어느 점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도 자기 몸이 얼지 않아.
그리고 낙엽을 떨어뜨린 애들 어때? 우선 날씨가 추워지면 낙엽을 떨어뜨려서 증산작용이 더 이상 많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죠. 그러면서 추운 겨울을 지나죠. 자, 또 어떤 애들이냐? 털송이 풀은 잎에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체온을 낮춰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엽수 아까 이야기했었죠. 에? 낙엽을 떨어뜨려가지고 봄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 온도가 우리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또 오른쪽에 보면 뭐냐? 생물이 온도에 영향을 주는 예 해갖고 소의 트름에 포함된 온실기체가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소를 많이 키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숲에 사는 식물은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제 물입니다. 물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육상에 사는 동물들은 몸속에 수분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파충류는 주로 어때? 몸이 비늘로 덮여 있더라. 그리고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죠. 자, 곤충도 역시 몸이 키틴질로 돼 있다. 곤충 보면 딱딱하죠? 그게 키틴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새우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다 딱딱한 거 있잖아. 이러한 외골격이 키틴질로 돼 있는데, 자, 이러한 키틴질로 돼 있어서 수분 증발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막에 사는 포유류 같은 경우는, 자, 오줌을 쌀 때 어떤 오줌을 싸?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해서 수분 증발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얘기. 자, 지금까지 물이 동물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식물은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자, 서식하는 곳마다 몸의 구조가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상에 서식하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자, 각각의 기관들이 잘 발달돼 있다.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물에 서식하는 식물, 자, 물에 서식하는 식물을 우리는 수생식물이라고 하는데, 자, 물은 많죠. 물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잘 발달되려면 어때? 물을 찾아서 뿌리들이 뻗어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발달이 잘 안 돼. 자, 그리고 통기조직이 발달돼 있다. 자, 통기조직이 뭐냐? 자, 기체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벼 같은 거, 볏짚 본 적 있죠? 볏짚. 자, 벼를 만지면 어때? 푸석푸석하죠? 왜? 통기조직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채워져 있지 않아. 근데 우리가 잡초 같은 거는 딱 끊어서 보면 어때? 줄기 가운데가 채워져 있죠? 이게 통기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기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서 탄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잘 일어나게 해줘서 물 위에 잘 뜰 수 있게 해준다. 수련이라든지 생기 가래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건조한 곳에서 서식하는 생물들, 우리가 건생식물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애들은 뭐냐? 자, 우선 건조하면은 물이 부족하죠. 그러니까는 뿌리가 잘 발달돼 있다. 그리고 잎이 작거나 가시로 변해 있다. 대표적인 게 선인장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고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다. 물을 저장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게 선인장과 알로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다 뭐야? 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이번에 네 번째 토양입니다. 자, 간척지에 사는 식물, 함초죠. 함초는 어때? 간척지에 살지. 바닷가에 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농도의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돼 있어서 수분을 잘 흡수한다. 이 함초를 가지고 나물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소금을 치지 않아도 어때? 짭짤합니다. 그죠? 몸 자체에 염분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공기 함량이 달라지죠. 보면은 토양이 이렇게 있다면은 자, 토양 표면은 뭐야? 공기가 많이 있죠. 하지만 토양이 깊은 곳은 공기가 적겠죠. 그래서 토양의 표면들은 자,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들이 삽니다. 여기는 산소 세균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산소 세균 혹은 호기성. 기자가 공기야. 공기를 좋아하는 애들. 산소 세균. 자, 그리고 토양의 깊은 곳에는 어떤 애들이 사냐? 현기성 세균들이 삽니다. 현기성. 혐이라는 게 우리가 혐오할 때 혐자야. 그러니까 뭐야? 공기를 싫어하는 애들. 자,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무산소 세균이라고 돼 있죠. 무산소 세균들이 토양 깊은 곳에 살더라. 그래서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공기 함량이 달라지니까 분포되는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렁이라든지 두더지가 흙속을 돌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지고 산소가 많아지게 되죠. 토양에. 그래서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렁이 배설물이 영양분이 많아서 토양 성분들을 변화시키더라. 그리고 흰개미는 침과 배설물을 섞어서 집을 짓죠. 그러니까 어때? 주변의 토양의 성분들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토양 속 미생물은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시켜서 다른 생물에게 양분으로 제공되죠. 그래서 미생물, 세균이죠. 세균은 분해자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체라든지 배설물을 때 있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키죠. 그래서 환경으로 다시 보낸다는 얘기다. 자, 다섯 번째 공기죠. 자, 공기도 우리 생물이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주죠. 자, 우리가 높은 지역, 고산지대죠. 고산지대 가면은 잘 살 수 있어? 아니요. 자, 고산병에 걸립니다. 자, 고산병의 첫 번째 증세가 뭐야? 머리가 아프죠. 왜 머리가 아파? 산소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뇌로 산소가 제대로 제공이 안 돼.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자, 그러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죠. 자, 하지만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러냐? 자, 우리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뭐야? 적혈구 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시켜 주는데 적혈구 수가 많아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도 잘 살 수 있다. 자, 또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해서 생물이 호흡을 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그러면서 이 생물들이 어떠냐? 공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더라. 자, 그리고 노송나무라든지 삼나무, 소나무, 일부 나무들이 자, 미생물을 제거하는 뭐야? 피톤치드라는 화학물질을 분비시키죠. 그래서 어때? 주변의 공기를 되게 상쾌하게 해주죠. 언제? 11시쯤에가 제일, 오전 11시쯤이 제일 상쾌하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이 피톤치드라는 화학물질을 분비시켜서 주변의 공기의 성분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집 중에서도 빛의 색이랑 1조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가 온도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물이었고 네 번째가 토양이었고 다섯 번째가 공기였죠. 각각의 예시들을 잘 기억을 해야겠죠. 자, 이쪽에 조그마한 거 봐봅시다.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예 해가지고 고래의 배설물은 해양의 물질 순환에 도움을 주고
비버가 댐을 만들면 강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습지 환경으로 변하더라. 댐 주변이 습지 환경으로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개미의 집짓기 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 초원의 사막화를 늦추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 생물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예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102쪽부터 104쪽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105쪽에 문제 풀어보세요. 10분 드릴게요.
자, 볼까요? 자, 빛과 생물 해가지고 빛의 세기. 일조 시간 있다 했죠. 빛의 세기는 강한 빛을 받은 잎은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 있죠. 자, 온도. 일조 시간은 붓고 시금치 상추는 봄에 초여름에 꽃을 피고 복화 코스모스는 가을에 꽃을 핀다. 그래서 장애식물과 단일식물 한번 구분을 잘 해보시고 자 온도는 어떠냐 추운 지역에 사는 온도일수록 몸집이 크고 말단부의 크기가 작은 경향이 있죠. 자 물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이죠. 비닐이 아니라 비늘이죠. 비늘로 덮여 있고 곤충류는 몸 표면이 키틴질로 돼 있어서 수분 손실을 막는다. 자, 토양과 생물 토양은 지렁이는 흙속을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서 산소가 필요한 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기는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으로 주변의 공기의 성분을 변화시키자. 자, 1번 봅시다. 다음 현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환경. 자, 찾아서 쓰면 되겠죠. 새의 알이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는 것은 물이 되겠죠. 개구리는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는 것은 온도가 될 것이고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음이 되고 자 수련의 줄기와 뿌리에는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건 물이 되겠죠. 지렁이와 두더지는 흙속을 돌아다니면서 공기를 잘 통하게 한다. 이건 뭡니까? 토양이 되죠. 자, 양지에서 잘 사는 식물은 음지에서 잘 사는 식물보다 잎이 두껍다. 이것은 빛이 되겠죠. 빛의 세기. 자, 2번.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게 뭡니까? 반작용이 되겠죠.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소의 트름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죠. 생물이 비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이건 가가 되겠죠. 라피도포라는 잎이 커질수록 구멍이 크게 생겨 아래에 있는 잎도 빛을 잘 받게 한다. 이건 뭡니까? 나가 되겠죠. 비생물이란 빛이 잘 받도록 잎의 크기가 구멍이 생기는 거니까는 그래서 나가 될 것이고 흰개미는 침과 배설물을 섞어 집을 지면서 흰개미 집 주변의 토양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가 되겠죠. 염분이 많은 땅에 사는 합초는 고농도의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 수분을 잘 흡수한다. 이것도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예시들이 각각의 상호작용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찾을 줄 아셔야겠죠. 자, 3번 봅시다. 생물의 어떤 환경 요인에 적응한 현상이다. 깨꼬리는 봄에 번식하고 노루는 가을에 번식한다. 벚꽃은 봄과 초여름에 꽃을 피고 코스모스는 가을에 꽃을 핀다. 일조 시간이 되겠죠.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사막여우와 북극여우를 나타낸 것이다.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키가 크지만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키가 얇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환경, 온도가 되겠죠. 환경 요인, 온도가 되겠지. 자, 5번 봅시다. 표는 서식 환경이 다른 두 식물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잎이 가시로 변하고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다. 이거 뭐야? 건생식물이 되겠죠.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거. 건조한 곳에서 서식하는 식물들. 자,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수생식물이 되겠죠. 물에서 서식하는 식물들.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 서식하는 식물은 어느 것이냐? 가가 되겠죠.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 각각의 예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109쪽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요일 날 생태계 평형할 것이고 목요일 날 나머지 환경 변화하면은 선생님이랑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혹시 질문 없어요? 잘하고 있어서 질문 없는 거지? 그럼요.